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문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약간 요약을 하듯이 슬라이드가 5개 내지 정도로 적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읽기 능력 3가지는요. 어휘력, 추론력, 이해력,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어휘력 하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추론력은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에요. 추론력 높은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들 좋겠습니다. 나는 추리소설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독자라는 것은 이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 평가원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를 고민하는 집단들이지만 그 주제만 알면 솔직히 말하면 그 글을 쓴 동기도 알 수 있고요. 그 글에 쓰진 이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넓게 보는 능력. 그렇게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좁혀내는 능력이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문 독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지문 독해를 할 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니셔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읽는 경우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요약을 하듯이 슬라이드가 5개 내지 정도로 적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용을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마음가짐을 이 인강에서 설명드린 대로 진행해 주셔야지만 이 인강을 들은 의미가 있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독해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VS. 여러분들 VS 보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배틀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동사 주어가 떠오르시나요? 동사 주어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영어 수업에 혈안이 되신 분들입니다. 배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국어여도 VS는 배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VS의 궁극적인 목적, 제 목적은요. 과목과 그 과목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문학에서 지문 독해를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비문학하고 영어를 비교해 볼 겁니다. 우리 영어랑 비교했을 때 비문학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라는 거를 물어보면 비문학은 넓게 봤을 때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이에요.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독해 지문도 문학 작품 절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비문학 독서 지문이 출제되고 있어요. 즉, 비문학을 영작하면 영어 독해 지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평가원은 어렵게 전달해줘서 문제 출시 시 출제할 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길 바라는데 글쓴이가 평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쓴이는 영어나 비문학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다 합니다. 이거 해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 이거 해주면 더 내용이 쉬워지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사용합니다. 내가 글 쓴 사람 입장에서 글을 굳이 어렵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어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비문학을 풀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으로서 지닌 언어 능력을 발휘하여 예외 없는 원리가, 둘이 공통된 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수능 독서 지문이나 수능 영어 지문은 모두 논리적이니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어 말고 이번에는 비문학 독서와 수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수학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느냐? 먼저 이겁니다.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수포자들이 많이 양성되죠. 지금 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수포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수포자였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 수학이라는 것은요. 비문학과 비슷한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공부를 계속 양을 늘려나간다. 하지만 이거에 비례해서 수학 성적이 오른다가 아니거든요. 수학 성적은요. 여기서 공부를 하는 만큼 동안 이만큼씩밖에 안 늘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점수가 50점대에서 출발했으면 계속 이 점수대를 머무른다 이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이상은
선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나 같은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유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원탑을 찍었어. 이미 그 고비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여러분들도 수학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너무 일반화하기는 안 좋으니까 나 같은 수학 성적이 하위, 쌍하타치인 아이들은 이런 고비를 못 넘겨서 그렇습니다. 못 넘긴 사람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근데 비문학도 의외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 연습을 반복해도 점수가 확 오르는 게 느껴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한 지문 한 지문 실전처럼 노력하다 보면 수학과 마찬가지로 점프하는 날이 정말 눈에 정답이 보이는 확실한 정답이 두루뭉실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5분간에 들어가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독해는 문제풀이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 독해를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기출을 풀이하는 강사, 나 말고요 다른 인강 대부분의 강사, 기출풀이 강사를 들어보면요 모두 다 쉬운 문제였나?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했나? 내가 수능 문제 풀 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지문의 이 부분을 이해하면 풀 수 있고 저 문제는 지문의 저 부분과 대응시켜주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 선지는 이 지문과 이렇게 대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서 과연 이렇게 대응하는 거를 내신식으로 떠먹여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 지문은 2번 다신 평가원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능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사후적인 문제풀이 방식은요 여러 이유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원탑 기출문제집 출제했잖아요. 출간했을 때 다른 문제집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장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이집도 그렇게 두꺼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풀이를 하나하나 읽는 것은 내신 시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능 시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라고 말한다는 거는 정말로 솔직히 조금은 되겠죠. 그죠? 뭐 독해력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려운 풀이를 계속 읽다 보니까. 하지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가짐, 문제풀이만을 목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은 접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문제풀이만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강, 기출풀이 인강은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YES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수능을 제한된 시험으로서, 시간이 제한된 시험으로서 제한된 환경에서 보죠. 그죠? 불편한 책갈상에 앉아서 앞에 감독관 선생님이 앉아있고 애들 떠드는 소리에도 집중력이 가끔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기출풀이 강사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시나요? 아니죠. 강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압박이 덜한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시험장이랑 강사의 환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특정 단어, 문장, 문단, 정답. 자, 이제 단어, 지문에 등장한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문단, 어떤 문장이 과연 선지의 어디 부분과 일치해서 정오답을 가려내는가. 얘네 둘이 이걸 비교하는 거는요,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뭐 할 거야? 사후적인 문제풀이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알려줄 게 아니라 사후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 그냥 수능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정형화된 걸 묻잖아요. 그죠? 발문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매년 조금씩밖에 안 달라집니다. 아예 안 달라지거나.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요 너무 지나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사후적인 문제풀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시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미시적이라는 거는 넓게 봤을 때 다른 수능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시적인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 연구해서 문제풀이에 앞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오답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앞으로의 문제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육모 보고 육모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풀이 한 다음에 구모에서 또 육모가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문제풀이만을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읽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만이 목적이 아니란 걸 배웠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별 풀이법도 배워야겠죠. 인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그니처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인강이 있는데 그거 전에 우리의 읽기 능력. 왜? 앞에서 배웠지만 선지의 답이 있습니까? 즉 질문, 문제의 답이 있습니까? 질문의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문의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력,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3박자, 3개로 나눠진 거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읽기 능력을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어떤 게 부족해서 어떤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읽기 능력 3가지는요. 어휘력, 추론력, 이해력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어휘력, 추론력, 이해력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다 이해되시죠? 어휘력, 추론력, 이해력 이것들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어휘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영어 어휘력 하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읽을 때 어휘를 아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아는 내용이 더 정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지식, 어휘력은요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즉, 그 지문의 첫인상, 이 질문 겁나 어렵겠다. 여러분들 내가 계속 수능에서 영어에서 말을 했던 건데 어려운 유형일수록 쉬운 것처럼 보라 그랬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게 지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거는 지문이 얼마든지 어려운 유형으로 겉에서 봤을 땐 보이지만 읽어보면 별거 아니었네 하는 지문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구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지문의 첫인상이 바로 그 어휘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수능 영어에서도 어려운 단어가 많은 지문이 고난도로서 3점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국어,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어려운 게 많을수록 그 지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왜? 독해가 안 되니까요. 지문 해석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지문의 첫인상과 동시에 자신의 관심 분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왜냐? 이거는 너희들에게 자신감이라는 거를 심어주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이 어휘력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휘력이 정말 가지고 있으면 짱인데 문제는 이 어휘력은 너희들이 지금 노력해서 될 게 사실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록 들었죠. 우리 다 안 왔지만 책 많이 읽어라 이 말을 어른들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휘력은요. 상당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이 바탕이 돼야지 생기는 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투자하여 정보를 습득해야 돼서 단기간,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시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씩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영어는 단어책을 외우면 돼요. 하지만 우리 국어사전을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휘력, 추론력, 이해력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 3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됩니다. 개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어휘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휘력이라는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얘는 단기간에는 안 되니까 다른 유형의 기본이니 얘를 난관을 극복하고 싶으면 이 능력들을 더 키우시면 됩니다. 왜냐? 이 추론력은 어휘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다른 문장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 어휘의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해력은 그 어휘, 어려운 어휘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다른 문장에서 그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라면 지문을 이만큼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만큼만 읽고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네 둘이 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두 번째 추론력입니다. 자, 추론력은요,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소설은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리소설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대부분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들은 추론력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론력 높은 추리소설 좋아하는 분들 좋겠습니다. 나는 추리소설을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추론력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일단 추리소설 좋아한다 했죠. 이런 거 써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추리소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관찰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상시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관찰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뭔가 공감도 잘해줄 수 있어요. 뭔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바꿔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관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글쓴이의 입장이 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추론력이 뒷받침될 때는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는가,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입장을 생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글에 대한 우리의 몰입도가 이 추론력에서부터 시작돼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능력은 결국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는 능력인데, 이는 글쓴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으며 어떤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할 때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추론력은 반드시 겸비되어야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 어휘력은 단기간에 안 된다 그랬는데 추론력은 생각보다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시간에 비례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유형의 기본 단기간은 안 되지만 얘는 단기간에 가능. 어휘력보다는 훨씬 쉬워요. 하지만 이 추론력은 들이는 시간만큼 성장합니다. 뇌를 쓰는 만큼, 시계가 아니라 시간에 비례하여 생성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적 연습하면 빠른 시간 안에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고 어떤 목적으로 화자가 썼는가, 필자가 썼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줄 아는 거를 계속 지문을 연습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사후적인 문제풀이를 들을 시간에 다른 지문들, 그 지문들을 왜 썼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정도는 수능 실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연습이 되면 추론력이 너희들이 함양한 학생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쉽죠? 글의 구조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이해력이에요.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글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 특히 수능은 끊김없이 유기적인 글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유기적인 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출제자와 글을 쓴 사람, 필자의 설계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설계를 해나갔는지, 문제에서 그 부분에 이게 왜 등장했는지, 지문의 이 부분은 어떻게 선지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능동적인 관점에서 지문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문과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시험지를 갖고 노는 수준에 이르는 여러분인 겁니다. 이 읽기 능력 세 가지만 갖추면 시험지를 갖고 놀 수 있어요. 막 재밌게. 아이고 평가원, 야 이거 좀 찌질하긴 했다. 아니면 이거 좀 어렵게 꼬았는데 하나도 안 어렵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능력 겸비해보십시다. 저와 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유기적인 글을 바탕으로 설계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게 뭐냐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여 정리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 계속 능동적인 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글의 내용,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내 언어로 요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까지 향상될 수 있어요. 왜? 이게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내 생각, 이 전반, 이 글, 필자의 입장에 대한 내 견해까지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수능에서는 내 의견을 묻지 않죠. 다 선지로서 정답이 한정된 걸 물으니까. 하지만 이 자신의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외적 증거 사고하기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엄청나게 쉽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게 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지문을요 단편적이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까지 개입돼서 입체적인 지문 이해를 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 글을 자신의 언어로서 다시 바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최종 단계까지 다 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요. 이는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어떻게 읽어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아, 이 글은 이런 구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겠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이해력을 위한 도구로서 계속 배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 결과, 문제점, 해결책 이런 것들. 다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니까 이 이해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에 비례하여 이해력도 성장하기 때문에 얘도 사후적인 문제풀이를 할 시간에 스스로가 이해하는지 그 지문에서 내 의견까지 제시할 만큼 설계도가 그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의 읽기 능력을 너희들이 겸비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출제되는 글의 유형은 무엇이 있는데요? 자, 이제 수능 지문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다 보니까 출제되는 글의 유형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문학에 속하는 글 중에서 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두 가지 글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문과 논설문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설명문과 논설문. 먼저 설명문은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글은 내용의 이해 또는 주장의 설득. 자, 뭔가 설명하는 거, 내용의 이해. 그리고 논설문은 논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되게 근거 있게, 심도 있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장의 설득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필자의 목적 파악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하나구나. 큰 범위에서 쪼갤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서 그런 힌트를 얻어내셔야 돼요. 쏙쏙 뽑아내시라고요. 구체적인 소통의 방식 또는 소통의 목적은 다를지라도 글쓴이가 족자를 상정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이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탄생한 설명문과 논설문은 해당 목적의 달성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계속 강조하는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출제되는 글의 유형에서 우리는 목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사고 능력을 필요로 했을 때 읽기 능력 3가지가 더 중요해지겠는데 거기다가 글을 입체적이고 비판적이게 객관적이게 보려면 목적도 파악해서 그 3가지를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이번에는 자 읽기 능력 우리가 읽기 능력 3개를 배웠잖아. 근데 이번에는 논설문에서 중요한 거 그리고 설명문에서 중요한 거 공통되는 게 마찬가지로 3가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읽기 능력 뭐뭐 배웠습니까? 우리 읽기 능력 3가지 추론력, 이해력 그리고 어휘력 이렇게 3개 배웠잖아요. 순서가 좀 섞였는데 이번에는 어휘력, 출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3개를 배울 건데 설명문과 논설문에서 중요하게 다룰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지금 우리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적. 그래서 어휘력에서 논설문과 설명문에서 중요한 3가지 중 하나는 바로 목적이고 나머지는 구조와 주제입니다. 자, 목적이고 구조와 주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목적입니다. 중요한 이유 이미 앞에서 하나는 말을 했죠. 뭐예요? 그 글을 쓴 목적이 곧 글의 주제고 그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Why?
설명문과 논설문의 목적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글쓴이가 되어보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즉 역지사지, 이심전심,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까? 문제풀이 가이드라인이 제시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글쓴이 입장에서는 그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이 글을 왜 썼을까? 글이 쓰여진 배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그 능동적인 자세가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목적을 중요하게 다루겠니? 그치?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지면서 읽을 수 있다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다 보면 막 평가원을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나는 이것보다 더 잘 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동적이게 글에 집중이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글의 구조예요. 일단은 잠깐만,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목적을 정리해 줄 게 있습니다. 목적은 출제자의 입장이자 글쓴이를 판단하라 그랬는데 이게 기본적인 거지 지문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목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문의 전문적인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글에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는 마음가짐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문을 갖고 놀려는 의욕도 겸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한 입장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고요. 우리는 심지어 동시에 같은 입장, 역지사지, 이심전심 안 하고 우리는 독자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독자라는 것은 이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 우리 입장에서 평가원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를 고민하는 집단들이지만 글을 쓴 사람들은 이 글을 독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일지에 집중을 독자로서 해야 되고요. 글쓴이이자 독자이자 출제자이자 이렇게 입장 세 가지를 다 갖춘다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독자로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독자를 어떻게 공략하여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약간 토론하듯이 비판적인 접근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은 두 번째 구조입니다. 자,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멋있고 꼭 필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글의 구조가 잘못되면 내용 이해에도 적절치 않고 그 글이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별로인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즉, 글의 구조는요, 소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때로는 중요한 글의 요소인 겁니다. 그 구조를 잘 짜지 않으면 비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불성사가 생기는 지문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가원 지문이라 그랬죠. 논리적인 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진 글이 출제돼요. 우린 그걸 이용하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관계 맺느냐에 따라 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이 우리는 설득을 할래, 설명을 할래 이거기 때문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 목적, 위에 있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이 생성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 글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자, 논리 독해와 구조 독해 측면에서 밑에 건 약간 논리 독해 스타일이거든요. 뒤에서 배우지만 구조는 구조 독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글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난 힌트 아니겠니? 그 글이, 그 긴 글이 한 줄로, 하나로 이렇게 한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 글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에 위치한 거잖아요. 얘가 기본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간에서 구조 독해를 하다 보면 논리 독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구조 독해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짜여진 거기 때문에 더 이걸 이해하면 목적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 왜냐? 일단 거기다가 심지어 수능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잖아요. 글의 구조가 많지 않아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미친 글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그래서 문단 하나하나, 구조를 문단 하나하나 쪼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단별로 쪼갠다가 아니에요. 문단별로 쪼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구조를 독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찾게 해줘요. 이건 더 나아가서 지문의 핵심은 좁은 부분인데 그 핵심들이 모여서 지문 전체를 일반화하기 쌉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 자, 글쓴이가 설명이나 설득, 이런 목적을 정했을 때 그 목적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를 짤까라는 거를 글쓴이는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들여서 그렇게 목적과 구조에 초집중을 해서 여러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제, 이게 바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즉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거는 결국 글쓴이가 이와 같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뭔데, 또는 설득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목적을 가지고 최대 효율적인 구조를 신중하게 짜갖고 결국은 우리가 핵심 내용, 받고자 하는 내용, 핵심이 뭔데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주제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주제라는 거는 한 줄이에요, 한 줄. 즉 그 글을요, 지우고 덜 중요한 걸 지워서 더 못 지워요. 더 못 지우는 부분. 즉 그 글을 한 줄로 줄인 부분, 함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지문의 모든 부분이 그 주제에 대응돼야 돼요.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만 알면, 솔직히 말하면 그 글을 쓴 동기도 알 수 있고요, 그 글에 쓰진 이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쓴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뭔데,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는 거, 이 뭔지 알아내는 게 바로 이 목적 글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제를 찾는 거는요, 솔직히 연습이 많이 중요해요. 일단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글을 줄여나가는 거, 글을 줄여나가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글을 줄여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글을 요약해야 되는데, 그 요약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구조인 거예요. 구조에서 이 내용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구조를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구조라는 거는 그 내용만을 하나의 소재를 설명하는 글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위별로 쪼갰을 때 그 단위를 또 하나씩 묶어서 줄이고 걔를 다 통틀어서 주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로 필요한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순서 순이고요. 동시에 기본이에요. 즉 목적의 기본은 구조, 주제, 구조의 기본은 주제인 거예요. 주제는 최종, final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문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단어, 주제는 개별이잖아요. 그죠? 개별 단어를 묶어놓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힌트가 있어요. 엄청난 힌트. 지문을 쓰는 사람은요, 문단을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내용이 달라지거나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을 단위로 해서 글 전반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문단을 기준으로 그 글을 요약한다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배울 때 순서할 때 핵심어 찾으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핵심어 얼마든지 잘못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주 등장하는 게 핵심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근데 그거에 안 낚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할 때 있어서 문단별로 중요한 문단을 찾아내다 보면 훨씬 범위가 넓으니까 단어는 요만큼인데 문장은 한 문단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어에만 몰두했을 때 글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불상사를 문단별로 이해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엽적인 부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이 목적, 구조, 주제를 모두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설명문과 논설문의 특징에 전혀 부합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넓게 보는 능력, 그렇게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좁혀내는 능력, 이 수능 국어 비문학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세 가지 두 번 배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 가지 뭐 배웠어요? 이해력, 추론력, 어휘력. 생각나시죠? 예. 다음 오른쪽. 오늘 배운 거. 자, 오늘 배운 거는 잠깐 가려볼까? 중요한 거 뭐였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주제. 이렇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